중세 이집트 자결하는 태양과 뜨거운 모래의 땅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의 밤은 추웠습니다. 사막은 간단히 말해 극단의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용광로, 밤에는 얼음 같은 냉동고였죠.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을 형성했습니다. 낮에는 풍경이 무자비한 햇빛 아래 달아오르지만 해가 지자마자 기온은 수십 도씩 떨어졌습니다. 피라미드와 모래에 묻힌 유적의 땅에서 어떻게 밤 기온이 그토록 떨어져서 현지 주민들조차 괴롭힐 수 있었을까요? 해질 무렵 카이로의 번화한 거리를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열기로 달아올랐지만 밤에는 갑자기 사할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감싸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이 기후가 더 온화한 나일강의 비옥한 계곡에 살았지만 거기서도 밤의 추위가 살갗을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멀어져 열린 사막으로 향할수록 밤이 가져오는 냉각은 더욱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모래 평원의 기온이 섭씨 5도까지 떨어질 수 있었고 예외적으로는 빙점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건조한 공기에서는 해가 진 후 열기가 달아오른 지표면과 석조 건물에서 빠르게 사라집니다. 중세의 연대기 작가들이 한 번은 카이로에서 실제로 약간의 눈이 내리고 물표면에 얇은 얼음이 생긴 것을 놀라움과 함께 기록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더위에 익숙한 주민들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중세의 이집트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주로 생명을 주는 나일강을 따라 거주했습니다. 대부분은 진흙집들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의 시골에 살았고 소수는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또는 고대 푸스타트 같은 도시 중심지에 살았습니다. 들판의 농부들, 바자르 골목의 쟁인들, 낙타떼를 몰고 다니는 유목민들, 그리고 모스크에 학식 있는 서기들, 이들 모두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막 기후의 무게를 경험했고 그것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샤비색이 어느 때의 평범한 이집트 농부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밭을 갈았고 여러분의 몸은 열기로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서 추워지기 시작하고 이마에 땀이 차가워지며 주변에는 어둡고 차가운 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바짝 붙어 이를 딱딱 떨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아이들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중앙 난방 또는 기능성 보온 속옷 같은 현대적 편의시설 없이 어떻게 차가운 사막의 밤을 실제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중세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환경과 소박한 자원을 영리하게 활용하여 해가 진 후 몸을 따뜻하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열을 보존하는 견고한 건축술부터 다양한 재료로 만든 겹겹이 입는 옷, 불과 함께하는 고대의 기술과 가족이나 공동체의 결속까지 중세 이집트의 일상생활을 알아가는 매혹적인 여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 부유한 도시민들, 그리고 모래 언덕 사이를 떠도는 유목 베두인들, 해가 지면 모두가 같은 추위에 노출되었고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추운 유럽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벽난로와 화로에서 불을 떼는 동안 이집트인들은 보통 집에 그런 설비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했고 종종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시장의 소란이 가라앉고 거리는 빠르게 텅 비었습니다. 어둠과 추위의 밤 시간에는 밖에서 좋은 일이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 오두막 또는 천막으로 피했고 거기서 밤의 추위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아침까지 따뜻함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기가 지나가고 이집트 사회가 아랍 칼리프들, 맘루크 술탄들, 그리고 다른 통치자들의 지배해서 변화했지만 거친 사막 기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곧 밤의 사막이 중세 이집트 주민들에게 어떤 함정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먼저 사막 환경 자체를 살펴보고 우리 조상들이 매일 밤 직면해야 했던 도전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추운 밤을 견뎠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지역의 기후 특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아프리카의 사막 지역은 낮과 밤 사이에 엄청난 기온 차이로 특징 지어집니다.
맑은 낮 동안에는 기온이 섭씨 30도나 4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밤에는 섭씨 20도에서 30도까지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차이는 최소한의 공기 습도와 구름의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해가 하늘에서 사라지자마자 지표면에서 차가운 우주 공간으로 열이 빠르게 방출되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낮에 달아오른 것은 밤에 빠르게 식었습니다. 중세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겨울이 일반적으로 북유럽보다 온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의 추위는 교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로에서는 1월의 낮에는 쾌적한 섭씨 18도에서 20도까지 따뜻해질 수 있었지만 새벽에는 온도계가 섭씨 6도에서 8도만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이는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현재의 단열된 집과 코트가 없던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따뜻한 나일강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오아시스와 사막 마을에서는 변동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유명한 모로코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14세기의 사막에서 보낸 한 추운 밤 후에 자신의 망토가 서리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사람들과 낙타들의 입에서 마치 산중의 추위 속에 있는 것처럼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묘사합니다. 심지어 이 지역을 방문한 유럽의 십자군과 순례자들도 추운 밤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연대기에서는 낮에는 가볍게 입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옷을 입고 자야 했고 모피에 쌓여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자신들의 천막이 서리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영원히 뜨거운 땅으로 상상했던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런 조건에 자신들의 일상 리듬을 맞췄습니다. 겨울철에는 보통 늦게 일어났습니다. 해가 아침에 적어도 조금이라도 공기를 데워줄 때까지 기다린 후 밭이나 시장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종종 해가 진 직후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 추위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피했습니다. 긴 겨울밤을 지붕 아래에서 보냈고 때로는 더 긴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름철에는 리듬이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쾌적한 새벽 전에 일찍 일어났고 한낮의 열기 속에서는 휴식 낮잠을 취한 후 더 온화한 저녁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극한 상황, 더위든 추위든 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랐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와 지중해, 연안에서는 겨울이 더 습하고 바람이 많았고 남부 이집트와 사막 고원에서는 건조하고 맑았습니다. 북부의 습기는 유럽에서처럼 추위가 뼈 속까지 스며드는 원인이 되었고 남부에서는 추위가 격심했지만 건조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계절풍과 기후 변동이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비정상적으로 추운 한파가 닥쳤습니다. 14세기 말의 역사 기록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혹독한 겨울이 지배했다고 언급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때 카이로에서 사람들이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우박과 얼어붙은 무릉덩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나이의 산악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깊이 떨어졌습니다. 비록 거기에는 순례자들과 수도사들 외에는 거의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요. 그런 극한 상황은 드물었지만 이집트인들이 따뜻한 밤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중세 이집트 주민들에게 밤은 매일의 시험이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는 열기가 추위로 바뀌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아침까지 따뜻함을 보장할 조치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카이로의 돌집에 살든 시골의 진흙 오두막에 살든 또는 별 아래에서 야영을 하든 모든 사람이 사막의 리듬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더위와 추위의 순환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관습과 발명을 형성했습니다. 곧 추위와의 싸움에서 건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즉 이집트인들이 밤을 보낸 집과 거주지 말입니다. 악천후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피난처는 집입니다. 중세 이집트에서는 대부분의 집이 혹독한 더위와 밤의 추위 모두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기본 건축 재료는 집과 섞인 진흙으로 만든 구워지지 않은 벽돌, 소위 아도베였습니다. 종종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두꺼운 진흙 벽이 자연 단열재 역할을 했습니다. 낮에 햇볕에 달아오른 벽은 표면만 가열되고 나머지 열기는 흡수했다가 밤에는 반대로 열을 실내로 천천히 방출했습니다. 따라서 집 안에서는 밖보다 더 균등한 온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정오에는 안이 더 쾌적했고 새벽에는 맨하늘 아래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도시와 시골에서 이미 고대부터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인 진흙집은 밖에 거친 기후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아늑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집트 집들은 작은 창문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안뜰로만 열려 있었습니다. 창은 좁았고 때로는 틈새만 있어서 낮에는 뜨거운 공기가 최대한 적게 들어오고 밤에는 반대로 차가운 새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녁에는 그 창들을 덧문으로 닫거나 짜여진 돗자리나 천으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열 손실을 막고 차가운 밤바람이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집에 열린 하늘 아래 뜰이 있다면 밤에는 생활이 주변에 지붕이 있는 방들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문과 대문을 닫고 가장 작고 잘 단열된 방에 모여서 천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겨울에 문과 창문에 무거운 커튼이나 양탄자가 걸려 있어서 새바람을 막았습니다. 도시 골목들은 좁았고 집들이 서로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더운 날에는 그늘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밤에는 한 건물이 다른 건물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바람이 건물 사이로 자유롭게 불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거주지 내부에서도 보조용품과 가구가 역할을 했습니다. 바닥은 진흙이나 돌이어서 사람들은 맨발로 차가운 표면에 서지 않도록 갈대나 야자 잎으로 만든 돗자리 또는 가죽과 직물을 깔았습니다. 낮은 쿠션이나 직접 돗자리가 깔린 바닥에 앉았습니다. 밤에는 담요, 이불, 모피를 꺼내서 온 가족이 덮었습니다. 침대는 종종 지피나 잎으로 채운 매트리스를 바닥에 놓거나 간단한 나무 침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추운 밤에는 여러 겹의 직물이 그 위에 놓였습니다. 가벼운 여름 이불에 겨울에는 두꺼운 모직 담요가 추가되었습니다. 모피 망토나 외투를 소유한 사람은 잠잘 때 추가 덮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 오두막들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한 방이 모든 용도로 사용되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요리하고 먹고 잠을 잤습니다. 겨울에는 이것이 장점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몸이 함께 있으면 작은 공간을 더 잘 데웠습니다. 온 가족이 종종 밤에 한 방에서 서로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인간의 청화 호흡은 각자 따로 잤을 때보다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눈에 띄게 높였습니다. 가난한 건물에서는 때로 염소나 양 같은 가축도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이것은 맹수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순전히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그랬습니다. 동물들이 천을 발산하기 때문이고 비록 염소 한 마리가 거실을 크게 드지는 못하지만 여러 동물과 사람이 함께 있으면 오두막 안에 훨씬 더 따뜻해진 기후를 만들어냈습니다. 낮에는 난방을 크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기후가 충분한 열을 스스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가정에서 요리를 위해 불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거주지를 따뜻하게 하는 환영받는 부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집안이나 뜰에서 직접 작은 진흙 화덕에서 구웠습니다. 집주인이 저녁에 화덕을 달궈서 빵이나 팬케이크를 구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화덕의 복사열이 주변 공간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가족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음식이나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굴뚝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노출된 불과 연기는 적은 양의 연료를 조심스럽게 더하는 것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한 불꽃이 온 동네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밤불은 꺼진 상태로만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주거는 밤의 추위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제공했습니다. 집의 신중한 건설, 재료부터 방 배치까지 직물 사용에 이르기까지 벽 뒤에서 조금 더 따뜻한 미기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완전히 스스로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몸에 입고 있는 것과 덮고 있는 것이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건축은 동전의 한 면일 뿐이었고 다른 면은 이집트인들이 몸을 감쌌던 의복과 직물이었습니다. 곧 다음 부분에서 사람들이 밤의 추위에 당황하지 않도록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물을 사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이 기본적인 피난처를 제공했지만 적절한 의복도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중세 이집트인들은 계절과 기온에 따라 옷장을 조절했습니다. 더운 나라에 살았지만 추운 밤들이 그들에게 겹겹이 입고 재료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름 대 겨울,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얇은 아마 튜닉이나 치마 하나로 충분했지만 겨울에는 두세 겹을 겹쳐 입었습니다. 안쪽 층은 긴 소매의 가벼운 아마나 면 셔츠로 이루어졌고 그 위에 또 다른 튜닉이나 카프탄이 왔으며 맨 위에는 망토나 덮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양파 같은 옷 입기는 낮에는 필요에 따라 층을 벗고 저녁에는 다시 더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재료, 전통적인 이집트 직물은 고대부터 고운 아마천이었습니다. 이것은 더위에는 이상적이었지만 겨울에는 크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동안에는 그러나 면 이집트에서도 재배된 과 특히 양모가 점점 더 널리 퍼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종교적 순결성 때문에 양모를 오히려 피했지만 중세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런 금기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모직 직물이 따뜻한 의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낙타 털도 매우 소중했는데 그것으로 거칠지만 매우 따뜻한 직물을 짰습니다. 그런 낙타 망토는 주로 베두인과 목축업자들이 입었습니다. 염소 털도 천막 덮개와 거친 담요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촘촘히 짜인 모직 망토나 겉옷은 몸을 단열하고 얇은 아마천보다 훨씬 더 잘 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추운 밤에는 양모가 말 그대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축업자와 베두인들은 저녁에 감쌀 수 있는 거친 모직 망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망토는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밤에는 담요 역할을 했습니다. 적절한 베두인은 등에 집을 지고 다닌다고 말해졌는데 바로 그 망토 피난처를 의미했습니다. 도시와 마을에서 사람들은 겨울철에 다양한 종류의 추가 의복을 입었습니다. 평범한 농부는 예를 들어 위에 간단한 모직 덮개, 아랍어로 아바 또는 부르누스라고 불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머리를 위한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 천으로 몸 주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외투는 낮에는 어깨에 걸칠 수 있었고 밤에는 담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장인은 추가로 카프탄, 무릎까지 오는 긴 코트를 입을 수 있었는데 더 두꺼운 천으로 안감을 댔습니다. 그리고 더 부유한 계층은 여기서 패션과 사치가 실용성과 손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부유한 상인들, 관리들, 학자들은 고급 직물로 만든 화려한 긴 망토와 파라지에 축제용 카프탄을 입었는데 종종 모피로 안감을 댔습니다. 맘루크 엘리트들은 먼 나라에서 수입한 모피를 누렸습니다. 깃과 소매의 여우나 다람쥐 털 장식은 장식일 뿐만 아니라 추위로부터의 기능적 보호였습니다. 심지어 카이로의 일부 술탄들이 겨울에 자신들의 총신들에게 화려한 모피 코트를 선물로 주었다는 전설도 있는데 이는 보살핌의 상징 그리고 실용적인 보완이었습니다. 부속품과 세부사항, 이집트인들은 머리와 사지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머리는 밤의 추위에 민감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종종 어떤 머리 덮개를 하고 잤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터번, 타키야라고 불리는 모자 또는 이마 주위에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추운 날에 터번 쇼를 한두 번 더 감아서 천이목과 때로는 얼굴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샌들에 익숙한 발에는 겨울에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닫힌 신발을 신거나 있다면 적어도 두꺼운 양말이나 발사계를 신었습니다. 병사들과 기수들이 안감이 있는 가죽 부츠를 신었고 부유한 가문의 여성들이 겨울에 양모로 뜬 부드러운 양말을 착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장갑은 이집트에서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상류층 여성들에게서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추위와 햇빛 모두에 대비해 고운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남성들은 오히려 손을 카프탄의 긴 소매 안에 집어넣거나 불가해서 따뜻하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운 시기에는 이집트 거리들이 더 다채로웠습니다. 드러난 팔과 가벼운 옷 대신 망토와 코트에 감싸인 인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복의 색깔도 변했을 것입니다. 여름을 지배했던 밝은 흰색과 아마의 자연스러운 색조들을 겨울에는 양모와 면에 더 어둡고 진한 톤들이 보완했는데 이는 여러 겹의 옷을 더 잘 가릴 수 있었습니다. 보존된 기록에 따르면 예를 들어 카이로의 카디반사는 겨울에 너무 넓은 가운과 망토를 입어서 2배로 웅장해 보였습니다. 모든 그 층들 아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옷 조각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도 가진 모든 것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담요를 판초로 바꾸고 여러 셔츠를 겹쳐 입는 식으로요.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옷차림에서 실용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을 결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신비주의자들, 수피들, 은 겸손의 표시로 의도적으로 거친 모직 가운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명칭 수피도 수프, 양모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운들은 그들을 밤 기도 중 추위로부터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관습들은 따뜻함이 허영심을 이기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상식이 제대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적절한 겹겹이 입기와 재료 덕분에 이집트인들은 추운 밤에도 몸의 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복은 개인용, 휴대용 난방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 겹의 몸을 감싸면 밤의 추위 속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일하거나 경비 순찰을 위해 몸이 식지 않고 말입니다. 물론 의복은 퍼즐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람들이 조달할 수 있었던 불과 열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불을 켜고 난방을 했을까요? 곧 어둠이 내린 후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불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중세 이집트인들에게 불은 어둠 후 열과 빛의 주요 공급원이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오늘날의 벽난로나 화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난방시설들은 더 단순했습니다. 종종 휴대용 화로, 아랍어로 만칼 또는 카눈이었는데 이는 수출 위한 금속이나 진흙 용기였습니다. 저녁에 그 안에 달아오른 숯을 넣고 필요한 곳으로 용기를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모인 방 한가운데로요. 그런 즉석 벽난로는 모든 방향으로 열을 발산했습니다. 장점은 쉽게 옮길 수 있고 굴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타는 숯도 날 나무만큼 연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료, 이집트에서 나무는 희귀하고 비쌌습니다. 나일강 계곡에는 아카시아, 타마리스크, 야자나무가 자랐지만 대부분의 나무는 난방보다는 다른 용도, 건축, 목공예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종 손에 닿는 것을 태웠습니다. 마른 갈대, 집단 햇볕에 말려 벽돌 형태로 만든 가축 배설물, 시골에서 매우 널리 퍼진 연료, 그리고 특히 목탄, 수층감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시장의 기본 상품이었습니다. 무게로 팔렸고 가난한 가정들은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잠들기 전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조금씩만 샀습니다. 도시에는 전문 나무와 숯 판매업자들이 있었고 카이로에는 심지어 숯쟁이 길드도 있었습니다. 불 피우기는 예술이었습니다. 부싯돌과 부시를 사용하고 때로는 이웃으로부터 타는 횃불을 그리고 부유한 집에서는 기름이 든 부싯돌도 사용했습니다. 일단 불이 붙으면 가능한 한밤새 몇 개의 숯으로 살려두어서 아침에 쉽게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용 불, 더 따뜻한 시기에 이집트인들은 종종 집을 달구지 않기 위해 뜰이나 지붕에서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반대로 작은 화로를 실내로 가져와서 내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열린 불이나 뜨거운 숯에서 음식을 드고 그 다음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화로를 유지했습니다. 보통 열린 불 곁에서 잠을 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꽃 하나면 아침까지 집 대신 재만 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밤에는 숯을 꺾거나 안전한 용기로 옮겨서 한쪽에 두었습니다. 겨울밤의 집은 저녁 난방으로 부분적으로 따뜻해졌고 가족은 담요에 쌓여서 아침까지 버텼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때로 하인들이 밤새 불을 지폈는데 특히 누군가 아프고 따뜻함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대해 환자를 지속적인 불로 따뜻하게 유지하라고 조언한 의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공난방, 도시에는 거의 끊임없이 불이 타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빵집과 목욕탕입니다. 거대한 빵 화덕들은 빵 굽는 사람이 새벽에 마지막 팬케이크를 꺼낸 후에도 오랫동안 열을 발산했습니다. 추운 밤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의 열이라도 잡으려고 빵집 벽 바람막이에서 몸을 움츠렸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욕탕들은 물을 드기 위한 보일러와 화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벽 주변은 쾌적하게 따뜻했습니다. 도시의 야간 경비들도 불을 이용했습니다. 성벽과 거리의 경비들은 겨울에 작은 불을 피우거나 여러 개의 타는 램프가 든 큰 등불을 들고 다녔는데 이것들은 열도 주었습니다. 카이로에서는 겨울밤에 일부 교차로에서 부유한 후원자들이 제정을 댄 등유, 램프들이 타고 있어서 나그네들이 손을 따뜻하게 하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은 위험도 가져왔습니다. 집들의 나무와 갈대 지붕은 매우 가연성이었습니다. 도시들은 자체 소방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들이 경보를 울리고 물과 모래 양동이로 불을 끄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겨울철은 더 많이 난방을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화재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연대기는 적지 않은 비극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15세기의 한 기록에 따르면 상인이 밤에 자신의 가게에서 숯을 타는 채로 두었다가 불꽃이 직물로 옮겨 붙어 카이로 바자르의 일부가 불탔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불조심. 많은 가정들이 따라서 더 작고 통제된 불을 선택하고 어린이와 동물들, 예를 들어 고양이, 이 뜨거운 숯의 손을 댈 수 없도록 주의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계층에게 불은 어떤 사치도 의미했습니다. 하인들이 예를 들어 주인에게 침대를 미리 데워줄 수 있었습니다. 에미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뜨거운 숯이 든 금속 팬을 침대 발치에 두어서 이불과 베개를 따뜻하게 한 후 조심스럽게 치웠고 귀족은 쾌적하게 따뜻해진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꿈꿀 수밖에 없었던 겨울밤 편안함의 절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궁전의 목욕탕들도 데워졌습니다. 목욕을 위한 뜨거운 물과 따뜻해진 방은 부유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에미르도 결국 침대 곁에 평범한 등불 불꽃에 감사하며 잠들었고 사막의 목동만큼이나 불의 따뜻함에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집트인들이 불 없이 추운 밤을 견뎠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램프와 화로의 불꽃들은 저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배경을 이루었습니다. 수십 개의 기름 램프가 타고 금으로 장식된 유대용 숯바구니가 술탄의 발치에 서 있던 궁전에서든 담요에 쌓인 사람들의 원 한가운데에서 몇 개의 나뭇가지가 타고 있던 목축 야영지에서든 말입니다. 불은 물리적인 따뜻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주었습니다. 불꽃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불이 타는 동안에는 추위가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불은 중세 이집트의 중앙 난방기 역할을 했습니다. 집의 건축과 따뜻한 의복과 함께 밤의 추위와의 싸움에서 세 가지 기본 기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위에 지붕도 없고 주변에 견고한 벽도 없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행 중인 사람들이나 집이 바로 사막인 사람들은 어떻게 추운 밤을 견뎠을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과 별 아래의 유목민들이 어떻게 따뜻함을 돌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집벽 사이에서 밤을 보낼 기회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세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이동했습니다. 대상의 상인들이든 성지로 향하는 순례자들이든 사막을 가로질러 공문을 가져가는 전령들이든 또는 척박한 모래 언덕에서 영구적으로 사는 유목 베두인들이든 말입니다. 그들에게 추운 밤의 생존은 좋은 준비, 경험, 그리고 상호 협력의 문제였습니다. 넓은 사막 한가운데서 저녁에 멈춰선 상인 대상을 상상해 봅시다. 해가 방금 졌고 함께 마지막 열기의 흔적들도 사라집니다. 첫 번째 걱정은 야영지를 차리는 것입니다. 대상인들은 지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람막이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바위 절벽의 기슭이나 모래 언덕에 바람이 불지 않는 쪽을 말입니다. 거기서 야영을 하여 차가운 밤바람이 가능한 한적게 불도록 합니다. 낙타와 말들은 야영지 주위에 배치되어 바람에 대한 자연 장벽을 형성합니다. 동시에 도망가지 않도록. 사람들은 불을 위한 연료를 빠르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막에는 숲이 자라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마른 관목 덩어리,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나 낙타 배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탑니다. 대상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숯이나 나무 포대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연료가 적은 알려진 경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곧 여러 불이 치솟습니다. 야영지 한가운데 큰 불이 타고 그 주위로 사람들의 무리가 저녁 식사와 담소를 위해 모입니다. 야영지 가장자리에는 개별 가족이나 일행이 자신들만의 음식을 준비하는 더 작은 불들이 탈 수 있습니다. 불은 밤 야영지의 심장입니다. 빛, 따뜻함, 그리고 야생동물로부터의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불꽃 위에서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찐콩, 곡물죽 또는 사막 약초로 만든 진한 차. 따뜻한 음식과 음료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들은 빈 위로는 추위를 더 힘들게 견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조건에서도 뜨거운 음료 한 모금을 중시합니다. 약초 우린 것이든 솥에서 든 염소 우유든 또는 커피든 말입니다. 바로 후기 중세에 아라비아의 커피가 이집트로도 퍼지기 시작했고 깨어있는 대상 경비들이 밤에 뜨거운 쓴 커피를 홀짝이며 추위와 졸음을 모두 쫓았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휴식 시간이 옵니다. 대상인들은 짐에서 담요와 이불을 꺼냅니다. 각 여행자는
보통 적어도 하나의 두꺼운 담요나 잠을 위한 가죽 깔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영은 땅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카펫이나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 담요를 겹겹이 쌓아 가능한 한 서로 가까이 눕습니다. 때로는 불을 향해 머리를 두고 자서 얼굴이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고, 때로는 모두가 불 주위에 바퀴살처럼 둥글게 누워 발을 불게 누워 놓습니다.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하고 싶을 때. 한 큰 덮개 아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혼자 있는 개인보다 열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라이버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런 조건에서는 밤을 편안하게 생존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천막을 가진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검은 염소털로 만든 전통적인 베두인 천막은 천재적인 발명품입니다. 낮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약간의 빛을 통과시키지만, 밤에는 촘촘한 직물이 천막 내부를 외부 추위로부터 단열시킵니다. 검은 천은 또한 낮 동안 열을 흡수하여 안에서 천천히 발산합니다. 천막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맨하늘 아래보다 몇 도 더 따뜻합니다. 베두인들은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천막을 땅 가까이 낮게 치고 필요에 따라 가장자리를 땅으로 당깁니다. 안에서는 땅에 카펫과 모피가 깔려 있어서 밤에 머무는 사람들이 차가운 모래에 직접 누우지 않습니다. 그런 천막에 온 가족이 들어가고 입구에서 금속 팬에 담긴 작은 숯불이 조용히 타고 있으면 황무지 한가운데 놀랍도록 아늑한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천막이 없을 때는 적어도 즉석 피난처가 도움이 됩니다. 대상의 사람들은 보통 물건을 보호하는 큰 천 조각이나 방수포를 사용하여 바람막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된 두 낙타 사이에 방수포를 묶거나 나뭇가지로 만든 틀 위에 덮는 것입니다. 그런 임시 지붕 아래에서 여러 사람이 몰려들어 함께 더 잘 따뜻해집니다. 경험 많은 유목민들의 밤 기술은 종종 수면의 편안함을 결정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따뜻해진 땅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베두인들은 아직 낮에 돌을 햇볕에 드게 하고 저녁에 그것을 천에 싸서 원시적인 온수병처럼 이불 속에 가져갔습니다. 다른 입증된 방법은 잠자리를 드기 위해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서 큰 불을 피우고 그 아래 모래를 제대로 드게 한 다음 화로를 흩어뜨리고 뜨거운 숯을 한쪽으로 밀어내거나 묻었습니다. 그렇게 데워진 모래 위에 침구를 깔았습니다. 땅은 아직 몇 시간 동안 잔여 열을 발산했고, 잠자는 사람들은 바닥 난방으로 데워진 따뜻한 바닥에 누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리적 조치 외에도 정신과 문화가 역할을 했습니다. 야영지에 불가해서 종종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동 노래나 움직임, 예를 들어 불 주위의 간단한 춤에 혈액을 순환시키고 몸을 데웠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하는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불가에서 몇 시간의 천일 야화 이야기, 그러면 갑자기 수면 시간이 밤의 차가운 초기 단계만큼 짧아졌습니다. 잠들기 전 기도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과 유목민들이 누우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리적 위안은 기온을 높이지는 못했지만 얼어붙은 밤의 정적 속에서 용기와 평온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메카로의 연례 대순례 하지가 종종 겨울철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순례 대상의 조직자들은 사막의 여름 열기가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겨울 순례는 추위에 대한 준비를 의미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수만 명의 영혼을 세는 큰 순례 대상이 천천히 움직이고 저녁에는 광대한 야영지를 펼쳤다고 묘사합니다. 순례자들은 충분한 이불과 따뜻한 옷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맨하늘 아래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요와 망토에 쌓여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종종 여러 겹으로 서로 옆에 누웠습니다. 역사적 기록에는 15세기의 특히 추운 순례에서 술탄이 길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무도 얼어 죽지 않도록 모직 이불과 망토를 추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막의 은둔자들과 수도사들, 예를 들어 시나이의 수도원이나 나일강 주변 황무지의 수도사들도 밤의 추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동굴이나 단열재 역할을 하는 수도원의 두꺼운 돌벽으로 피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종종 거친 양모로 만든 길고 흘러내리는 버비를 입었고, 저녁에는 기름 램프가 타고 향영이가 나는 작은 예배당에서 기도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도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공동기도는 마음을 추위로부터 돌렸습니다. 한 늙은 수도사는 믿음과 턱수염이 자신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농담했다고 하는데, 이는 추위로부터 턱을 보호하기 위해 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상인 대상이든 베두인 가족이든 사막의 수도사들이든 모두 비슷한 원칙에 의존했습니다. 불, 단열, 겹겹이 입는 옷, 공동체, 그리고 기지. 이것들 덕분에 도시의 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추운 밤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베두인 속담에 밤의 추위는 적이지만 함께 나누는 담요는 그것을 친구로 만든다고 합니다. 공동의 힘과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식으로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여행자라면 얼어 죽을 곳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형의 수단들에 집중했습니다. 거주지, 의복, 불, 그리고 물질적 기술들. 하지만 사람들이 추위 극복 주변에 만들어낸 사회, 관습, 지식이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신적 편안함, 전통, 그리고 의학적 지식이 어떻게 추운 밤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체에서의 삶과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식은 이집트인들이 척박한 밤의 조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또 다른 핵심 요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용어를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둘이서 하면 더 쉽게 끌 수 있고 10명이면 더 쉽게 따뜻해진다는 원칙을 매우 잘 이해했습니다. 사회적 관습이 이에 맞춰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는 겨울 저녁에 이웃들이 한 오두막에서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종종 가장 큰 화덕이나 화로를 가진 집이었습니다. 불주위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바짝붙어 불꽃이 타오르는 동안 먼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모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을 나누고 연료를 절약하는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다섯 오두막에서 약하게 난방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제대로 난방하고 모두가 불주위에서 따뜻해지는 것이 왜 더 나을까요? 이 집단적 따뜻함의 원리는 아무도 구석에서 혼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게다가 친구와 가족의 동반은 마음을 불편함에서 돌렸습니다. 이웃의 좋은 농담에 웃는 사람은 발이 시린 것에 덜 집중합니다. 도시에서는 목욕탕과 찻집이 비슷하게 기능했습니다. 추운 달에 카이로의 공중 목욕탕 함맘은 터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씻을 뿐만 아니라 따뜻해지기 위해서도 그곳에 갔습니다. 뜨거운 증기와 물이 몸과 뼈를 데웠습니다. 물론 의사들은 목욕 후 밖으로 나가기 전에 옷을 잘 입으라고 경고했습니다. 달아오른 몸의 급작스러운 냉각은 감기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목욕탕은 인기 있는 겨울 난방 장소였습니다. 찻집과 커피하우스도 비슷한 기능을 했는데 이는 중세 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뜨거운 음료 한 잔, 약초차든 향신료 우린 것이든 나중에는 커피든 을 마시며 모여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있는 작은 숯바구니 망갈가 주변으로 열을 발산했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사교적 즐거움과 동시에 물리적 따뜻함을 제공했습니다. 전해진 지식과 의학적 권고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의학은 4가지 체액 학설과 뜨거운 차가운 습한 건조한 성질에 기반했습니다. 의사들과 치료사들은 추운 시기에 몸의 뜨거운 성분을 강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용적으로 이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 계피, 후추, 마늘이 음식에 권장되었는데 이들이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꿀과 대추도 소중했습니다. 꿀은 뜨거운 음료를 달게 하는 데 사용되었고 대추는 에너지와 내부 부를 위해 먹었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생과일이나 찬물을 피하라고 권했는데 몸을 불필요하게 차갑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그때도 오늘날과 비슷한 격언이 있었습니다.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하라. 다만 사막의 밤에는 머리도 따뜻하게 해야 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자를 쓰고 귀까지 싸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추운 시기에 전형적인 음식이 푸짐하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한 렌즈콩 수프, 오늘날에도 인기 있는 슈르바 알라드스다, 나 마늘과 레몬을 넣고 찐콩 푸른 사람을 안에서부터 드고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디저트로는 예를 들어 진한 우유와 간 난초괴경으로 만든 뜨거운 음료인 사흘납을 준비했는데 견과류와 계피를 뿌린 것으로 추운 밤에 이상적인 진짜 별미였습니다.
음식과 의복 외에도 다양한 민간 요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이집트에서도 겨울철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약초를 넣은 뜨거운 물 위에서 김쐐기, 불가에서 든 올리브 오일로 몸 마사지하기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코란 구절이 든 부적 착용 등이 권장되었습니다. 민간 미신은 심지어 밤의 추위를 악한 영들, 진들이 퍼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일부 사람들은 유향이나 모략의 향기로운 연기로 거주지를 훈증하여 악한 세력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부수 효과로 공기가 약간 따뜻해지고 향기가 났는데 이는 확실히 평온한 잠에 해롭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믿음과 기도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저녁 기도를 하고 보호를 구하면 하나님이 추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잠들기 전에 코란 구절을 암송하며 알라의 현존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결속은 또한 사람들이 서로를 돌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종종 누군가 따뜻한 수프를 가져다 주거나 자기 화로 곁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잤고 이불을 나누었습니다. 세 세대가 하나의 큰 돗자리에서 나란히 누워 손자들이 조부모 사이에서 잠을 자서 양쪽에서 따뜻함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자선이 기능했습니다. 모스크와 부유한 후원자들이 겨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불과 따뜻한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랍 환대 문화도 밤에 자리를 찾아 문을 두드리는 여행자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낯선 여행자는 종종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따뜻한 렌즈콩 한 그릇과 불가의 한 구석을 주었는데 연대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과 관습은 자연스럽게 민간 지혜의 일부로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창문을 헝겊으로 제대로 막는 방법, 언제 불에 나무를 더할지 또는 오래된 담요로 따뜻한 튜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속담과 격언들이 감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밤바람은 의사의 적이라고 하여 몸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라고 권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해가 기울면 뭔가 추가로 입고 가족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추위를 견디는 기술이 이집트 문화 전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세 이집트인이 추운 사막의 밤을 견디기 위해서는 적은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변에 두꺼운 진흙벽, 몸에 따뜻한 모직 망토, 불에 몇 개 숯, 그리고 가까이의 가족이나 친구들, 그런 장비로 가장 추운 밤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세 이집트인들이 밤의 추위에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방법들을 알았으니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추운 밤을 견디는 그들의 기술 중 무엇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론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여 유사점과 영감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세 이집트에서 추운 밤에 적응하는 이야기는 놀랍도록 현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해결책 중 많은 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집들은 오늘날에도 종종 중앙난방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카이로의 밤 기온이 섭씨 10도까지 떨어지고 단열되지 않은 콘크리트 아파트에서는 추위가 느껴집니다. 현대 카이로 사람들은 따라서 조상들과 같은 일을 합니다. 집에서 스웨터를 입고 담요에 쌓이고 안에서부터 따뜻해지기 위해 민트나 생강이 든 뜨거운 차를 마십니다. 많은 시골 가정들은 여전히 중세 것과 거의 동일한 전통적인 진흙 화로를 사용하고 저녁에 온 가족이 그 주위에 모입니다. 시나이나 서부 사막의 베두인 부족들은 오늘날에도 염소털로 만든 검은 천막을 치고 밤에 두꺼운 모직 망토를 입습니다. 수백 년 전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밤의 추위를 어떻게 견디느냐고 물어보면 종종 그냥 미소를 짓습니다. 익숙해졌고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술은 물론 우리에게 새로운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이집트인들이 오늘날 난방 모드의 에어컨이나 전기 히터를 사용하여 난방을 합니다. 사막의 관광객들은 보온 침낭과 차를 끓이기 위한 강력한 프로판부탄 버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세기 동안 입증된 전통적 방법들을 주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 건축가들은 진을 건축과 두꺼운 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태 건축의 맥락에서 오래된 좋은 구워지지 않은 벽돌이 에어컨 없이도
집안의 안정적인 온도를 훌륭하게 단열하고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붓들과 좁은 골목의 개념도 오늘날 도시 계획가들이 도시의 자연 에어컨으로 칭찬합니다. 여름에는 냉각, 겨울에는 바람 차단. 인간관계 차원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별적으로 난방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라디에이터와 자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뭔가도 잃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자주 저녁에 하나의 불 주위에서 비록 공동 텔레비전 앞에서 비유적으로라도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운 달에 우리는 공동체 정신을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뜨거운 음료에 초대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며 따뜻해지는 것. 각자 집에서 난방 앞에 혼자 앉는 대신 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나누어진 따뜻함이 2배의 따뜻함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적으로도 적용됩니다. 나누어진 걱정은 절반의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한 줄로 당길 때 날씨를 포함한 모든 역경에 더 잘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불확실성과 기후 변화 시대에 우리가 조상들의 지혜에 다시 접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일부 전통적 방법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자연 재료로 거주지를 단열하고 공동 공간에서 열을 나누며 낮의 태양과 밤의 따뜻한 땅 같은 수동적 열원을 활용하는 것. 먼 과거의 낭만으로 보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현대적 생태적 생활 방식의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현대인들도 때로는 원시적 방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겨울에 정이나 가스가 나갈 때 우리는 갑자기 중세 이집트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입니다. 집이 춥고 어둡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촛불이나 벽난로를 켜고 여러 겹을 입고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뜨거운 차를 마십니다. 정확히 그들이 했을 법한 같은 단계들입니다.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세기를 가로질러 그렇게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혹적입니다. 중세 이집트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감탄할 만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숲을 베어내서 장작을 만들고 거대한 벽난로와 무거운 모피로 겨울에 맞서는 동안 이집트인들은 최소한의 연료와 자원으로 추운 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더 기지와 공동체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창의성은 한계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자원과 겉보기에 불리한 조건에서도 편안함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창의성과 적응력의 유산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겹의 옷을 입거나 분위기를 위해 촛불을 켜거나 꿀이 든 약초차를 끓일 때마다 우리 앞의 세대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대는 변했지만 일부 원칙은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의 따뜻함, 물리적 편안함과 안정감의 그 대체할 수 없는 혼합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가정의 목표였고 목표입니다. 중세 이집트인들은 현대적 편의 시설 없이도 약간의 기지와 결속으로 이 따뜻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언젠가 겨울에 난방 앞에 앉을 때 나일강 삼각주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해 보세요. 연료를 위해 낙타 배설물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감사의 미소가 입가에 떠오를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촛불을 켜고 정직한 생각 우린 것을 끓이고 손에 좋은 이야기를 들고 담요에 쌓이는 영감도 줄 것입니다. 이 특별한 과거로의 여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새로운 지식으로 풍성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세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추위를 극복했는지가 그들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